자, 역사를 가자.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 야, 양규와 김숙흥 장군이 전사하고 실제로 퇴각하는 요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널 때 흥화진사 정성이 공격해서 거란군 상당수를 죽인단 말이죠. 나주까지 피난 갔던 현종은 개경으로 환궁합니다. 그런데 거란의 2차 침략이 1010년 말이었고 1011년에 전쟁이 끝나요. 거란의 3차 침략이 1018년에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귀주대첩이 1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란의 2차 침략과 3차 침략 사이에는 8년간의 터울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진 입장에서는 2차 침략이 끝나고 3차 침략 이제 귀주대첩까지 가기 전까지 32부작이니까 뭔가 조금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약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과장되는 것 같은 느낌을 일반적인 시청자분들께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드라마 왜곡 문제, 이게 진짜 정사 내용이 아니고 사실적 내용이 아니고 픽션이지 않냐라는 부분 때문에 시비가 걸리는 많은 부분들을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몰랐던 양규와 김숙흥 지체문을 다 알게 해줬다.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영웅들이 있었고 인물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제가 실은 2년 전부터 이 양규, 김숙흥, 그러니까 고려 거란 전쟁, 고려 여진 전쟁, 고려 몽골 전쟁 강의를 하려다가 고려 거란 전쟁이 한 1년 반 후에 이렇게 대학 사극 드라마로 나온다는 거 알고 참고 기다렸던, 그런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영화나 드라마의 파급력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고마움이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드라마가 요즘 좀 시끄럽고 왜곡 문제로 비판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근데 지금까지 대하 사극 드라마건 아니면 역사물 영화건 간에 실제로 완전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영화 명량 한산노량의 김한민 감독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영화에 박수를 보내지만, 아니 실제로 영화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역사의 사실과 완전히 정반대적인 경우, 특히 전투씬 같은 경우 너무, 이것도 왜곡이란 왜곡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순신 장군이 우리 바다에서 조선의 수군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면서 이렇게 싸웠다는 걸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고맙기 때문에, 영화는 영화대로 감독의 의지와 연출자의 의지와 작가의 의도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 대하사극 드라마, 가장 많이 했던 게 조선사에서는 장희빈 인현왕후 아닙니까? 그래서 인현왕후는 착한 왕비, 장희빈은 악녀의 대명사로, 조선시대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을지언정 진짜 그랬나요?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인현왕후는 서인의 최고 권력자 민유중의 딸이고 장희빈은 힘없는 남인의 역관의 딸인데, 그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숙종 때 3번의 환국이 있었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정치적 희생양이 장희빈이고, 물론 장희빈이 마지막에 이제 무녀 들여다가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구슬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희빈에게 더 애정이 간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선란 나라는 그 인현왕후가 있었던 서인 집안이 마지막 황국에서 승리하고 서인들의 역사에서, 그 다음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들의 역사이다 보니까 인현왕후는 착한 여자고 힘없이 깔려 뭉갰던 남인의 장희빈은 악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 드라마가 신사임당, 제가 신사임당이 우리 역사의 대표적 어머니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강의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죠. 궁예를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로 좋게 표현합니까? 근데 궁예는 폭군이잖아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픽션은 충분히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고려 거란 전쟁에서 완벽하게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픽션이었냐? 가장 시끄러웠던 부분이 일단 강감찬과 현종의 갈등 구조, 대립. 거란의 2차 침략 이후에 강감찬은 승승장구하고 현종이 강감찬을 항상 아끼지요. 그런 감정 대립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호족을 어떻게 처벌하고 처리하냐는 문제를 가지고 그 호족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현종과, 그래도 지금은 호족과 대립할 때가 아니고 거란의 3차 침략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 강감찬의 대립 과정 속에서 강감찬을 파직시킨다. 이것도 실제로 픽션입니다.
강감찬은 파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감찬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민가를 말을 타고 달려나가는 현종, 그리고 말에서 낙마한다? 역시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말에서 낙마한 현종이 죽을 고비를 생사의 고비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그 현종의 첫 번째 왕비 왕후였던 원정왕후가 황제 자리에 앉아서 정사를 주물럭거려요. 이거 완전 픽션이죠. 그러니까 이런 픽션적인 부분이 실제 이제 이게 원작자가 있다 보니까 좀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하죠. 그리고 그 강감찬의 탕생지가 있는 그 관악구의 낙성대, 그 지역하고 금천구, 그 다음에 광명 이쪽이 당시 고려시대 금주라고 불렸고 금주 강씨 일종의 호족 집안이었던 강감찬. 근데 그 탄생 설화 내용이 그대로 드라마에 나오면서 별똥별이 갓난아이 강감찬에게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약간 대하사극 드라마인데 판타지적 요소, 퓨전 쪽 요소까지 조금 퓨전은 너무했죠.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궁중에 여러 여인들끼리 암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고려거란 전쟁을 보아왔던 3, 4, 5, 60대 남성분들이 특히 전쟁 드라마를 좋아하신 분들이 그 전쟁 드라마를 기다리면서 요나라 성종 야율융서라든지 소배합이라든지 강조라든지 양규라든지 뭐 김숙흥이라든지 이런 장수들의 재미난 이야기에서 갑자기 왕비, 원투쓰리에 막 서로 대립과정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니까 꽤 볼만했거든요. 자, 일단 픽션적인 부분,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간 부분을 이야기했고 일단 드라마가 갑자기 방금 이야기한 전장에서 뛰어난 무장들과 그런 거란의 왕과 현종의 대립 구도에서 갑자기 김문부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호족과 대립 갈등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일단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김문부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역사학자도 김문부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고려 역사를 일정 부분 바꾸는 역할을 했던 그 기준점이 약간은 김문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왕들 입장에서 해석하고 왕들 중심으로 어느 왕에서 어느 왕까지는 어느 시대고 이 왕 때부터 무슨 시대로 넘어갔다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고려도 그래요. 그런데 이 김문부는 공주절도사였죠. 공주절도사였는데 현종이 피난 갈 때 김문부가 잘 보필했고 현종이 나주까지 가서 이제 거란군이 물러갔다는 거 알고 개경까지 황궁하려고 할 때 다시 공주를 둘렀고 그 공주절도사 김문부가 다시 한번 현종을 잘 대접하면서 자신의 딸에게 왕의 옷 어의를 지어 바치게 하니 이제 그 김문부 딸이 마음에 들어서 김문부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여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김문부가 중요한 인물이 돼버리냐면 지금까지 고려의 왕의 부인들은 전부 다 소위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용선, 전부 다 왕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종의 첫 번째, 두 번째 부인 역시 다 성종의 딸들입니다. 근데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왕건의 핏줄이 아닌 김문부라는 뜬금없는 인물의 딸이 왕비가, 물론 훗날에 왕비가 되니까 처음부터 왕비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김문부가 또 중요한 인물인 건 뭐냐? 일단 현종의 국구, 장인이면서 딸 3명을 현종이 김문부의 딸 3명을 부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김문부 때부터 저는 문벌귀족 사회가 일정 부분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고려 초기로 호족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킨 건 광종과 성종 때였습니다. 그리고 12세기 넘어가면서 문벌귀족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호족 세상에서 문벌귀족 사회로 넘어갈 때는 광종과 성종이 그만큼 호족들을 억누른 측면도 있었겠지만 전식과 체제가 정비되면서 공음전이라는 게 세습되면서 관료들이 부를 축적해 가면서 중앙의 관료가 지방의 호족보다 더 큰 부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 고려 과거제도가 광종 때 시행이 되었지만 음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5품 이상의 벼슬에 올라서게 되면 그 5품 이상 관료의 모든 자제와 선자와 외손자와 조카까지 과거 시험 보지 않고 관직에 진출하다 보니까 이 가문이 벌렬화된다. 아빠도 관료, 나도 관료, 내 사촌 형제도 관료. 그래서 문벌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그 문벌을 형성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관료 출신이었던 김문부가 딸 3명을 왕에게 시집보내면서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뽐딴 게 현종의 아들 문종이 이자연, 경원이 씨 최고의 문벌귀족이죠. 이자연의 딸 3명과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 그 이자연의 손자 이자겸 때 가서 자신의 딸을 예종에게 시집보내고 그 또 다른 딸을 외손자 인종에게 시집보내는 이런 중첩된 혼인관계, 외척의 바로 어찌 보면 우리 역사상 고려시대 역사상 정말 제도된 외척의 출발은 김문부다
그리고 김은부와 강감찬을 비교했을 때 후손들에게 많이 알려진 건 당연히 강감찬이지만 현종의 그 많은 관료 중에 현종이 가장 아꼈고 믿었던 신하는 김은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김은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은부의 세 딸 중에 첫 번째 딸 원성황후가 현종 다음에 덕종과 정종의 엄마고, 그 다음 두 번째 원해왕후가 김은부의 둘째 딸이 문종의 엄마인데, 이 문종은 고려 역사상 최대 전성기를 구가한 군주고, 이 문종의 자손들이 훗날 고려의 전부 다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김은부는 고려 3명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고려의 세상을 바꾸는데 분명히 김은부가 일조했다. 그래서 김은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김은부는 드라마에서 충분히 회자될 만하고 김은부의 딸들이 이렇게 회자될 만하다. 과연 김은부의 딸과 기존에 있었던 현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원정황후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갈등,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정도는 당연히 있었겠죠. 원정황후는 성종의 친딸이고 영웅선인데 갑자기 김은부의 딸이 왕비가 되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하찮게 보고 좀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김은부 딸이 현종과 부인이 되지만 바로 왕비가 되지 못해요. 한참의 시간이 걸려서 왕비로 존중받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신 이제 저도 참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종이 호족과 그렇게 대립 관계를 가졌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려는 호족들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고려라는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게, 국내가 호족들을 무시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전제군주제 정치를 하려고 하니 그의 반발을 품었던 호족들끼리 연대해서 역시 호족 중에 한 명이었던 왕건을 추대해서 그 왕건이 고려의 왕이 되었고, 호족들의 도움을 받고 후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왕건은 호족들의 역할을, 지역에서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왕건은 나름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사성정책, 혼인정책 등을 통해서 호족들을 끊임없이 견제하려고 하죠. 그리고 호족들을 포섭하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호족을 작살낸 건,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게 아쉬워요. 기존의 고려 왕들은 호족들을 전혀 견제하지 못했고 중앙 집권을 완성해내지 못했던 반면에 현종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그려지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려 군주와 조선의 군주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아도 고려시대 굉장히 뛰어난 군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조선 역사만 관심 갖다 보니까 조선에서 이방원 뛰어났지, 잔인했지만 세종 대단했고 존경하고, 성종도 좋은 군주였고, 나중에 용조, 종조가 좀 괜찮은 군주였고, 나머지들은 좀 이래저래 하지만 고려는요, 광종은 이방원급이고 성종은, 저는 현종보다 더 성종을 높게 봅니다. 그리고 현종, 문종도 현종급입니다. 그리고 북종, 예종 대단합니다. 그리고 공민왕까지 보면 역시 고려시대에 뛰어난 군주가 많았다. 그런데 진짜 호족을 작살낸 건 광종이 다 해요. 여러분, 광종이 노비안건법을 시행하는데 호족들의 힘이 강했던 이유는 호족들의 사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병이 왕권을 이어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호족들의 사병은 호족들의 개인 노비들입니다. 그러니까 후삼국 혼란기에 노비가 된 자들을 자유민로 풀어줘 버리면 호족들의 사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호족들의 사병을 혁파하기에 노비 안건법을 시행한 게 바로 광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국 공신들이 중앙의 주요 관료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광종은 그거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제도를 시행한 거 아닙니까? 멍청한 호족 새끼들 관직에 함부로 진출하지 마. 그래놓고 힘이 세고 반항하는 호족들은 다 죽였죠. 왕동, 준웅 등의 호족들을 죽이고, 이 호족 숙청 과정을 보면 1차 숙청이 있고요. 이제는 좀 잠잠해지는 다음에 2차 숙청 과정이 있고, 그래서 광종도 자기가 호족들을 너무나 많이 죽이다 보니까, 고려 기록에 보면 고려 궁궐에 빗물이 흘러야 될 수로에 핏물이 흘렀다는 기록이 있고요. 실제로 이 호족들이 왕이 보자라고 하면, 광종이 보자라고 하면 불안하니까 군대와 함께 올라오다가 군대는 저기 두시고 호족 가족들만 궁궐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라고 해갖고 죽이라는 신호 떠지면 이유 없이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광종도 자신들이 죽였던 호족들이 막 꿈에 나타나고 불안감에 젖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개경에 막 못 있고 불안해서 서경으로 가서 서경에 있는 군대에게 자기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광종이 그렇게까지 호족을 작살 내놓습니다. 그리고 호족을 다시 한번 밟아버린 게 누구냐면 성종입니다. 성종이 호족들이 무기를 몰수합니다. 그러니까 호족은 무기 못 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이게 12목이에요. 이 처음으로라는 게
고려 역사상 처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지방간 파견이 바로 고려 성종 때입니다.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아니 선생님, 고구려 백제 신라에도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나요? 뭐 여러분이 들어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고구려 시대 욕살이나 철여근지, 뭐 백제, 방영, 신라, 군주 이런 지방간도 있지만 그 지방간들은요, 엄밀히 따지면 지방의 토호 세력, 쉽게 말하면 호족 세력을 지방간으로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귀족을, 중앙의 귀족을 그 지역의 지방간으로 내려보내는 건데, 성종의 12목 설치와 목사 파견은 우리 역사상 진정한 지방관 파견 최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성종 앞에 왕했던 광종 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시험에 의한 능력에 입각한 인재 선발 제도인 과거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거로 뽑힌 관료를 중앙에서 그 지역과 하등에 상관없는 데 내려보내서 지방간으로 내려서 군권과 사법권과 이런 것들을 줬던 게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가 절도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굉장히 힘이 강해요. 고려 현종이 피난 가면서 공주 절도사였던 김은부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받아. 근데 전주에 가서 조영겸에게 죽을 뻔까지 했고, 조영겸이 군대 몰고 현종을 희롱하기까지 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돌아와서 현종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김은부가 절도사로 있었지만 그 절도사들의 힘을 먼저 빼는 역할을 합니다. 절도사들이 지방에서 군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도사 제도를 없애요. 그리고 대신 안무사라고 해서 지방을 순찰 도는 지방간 정도만 내려보내니까 호족들 오히려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앙집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광종 때 백관의 공복, 자담, 비녹, 관료들은 높은 순서대로 자색, 단색, 비색, 녹색 옷을 입는데요. 현종은 지방의 호족들, 향리들에게도 공복을 입히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방의 호족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과거 응시대에서 중앙 관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방에서 관료 행세를 할 수 있는 거고 권위의 상징이기도 함과 동시에 중앙에서는 지방의 호족들을 서열화시킴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중앙으로 흡수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역시 중앙집권 강하죠. 그러나 이거 향리들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또 뭘 해주냐면 그 주현 공고법이라고 해가지고 향리들 중에 우두머리 향리를 호장, 부호장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과거 응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왜 이렇게 현종이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호족들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족 대빵들이 모여가지고 현종에게 막 반기를 들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픽션이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현종이 어찌 보면 고려의 제대로 된 지방제도 5도 양계를 만들었고, 그 전에 성종은 12목에 12명의 절도사만을 내려보냈지만 현종은 130명 가까운 지방관을 주군현에 내려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 호족들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안 했던 게, 이 주군현에 지방관이 내려오지만 행정고액 말단 다니는 고려시대 현인데, 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하고 지방관이 파견 안 된 현을 속현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는 속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한데 속현의 실질적 지배자는 향리, 곧 호족들이에요. 현까지도 안 되는 오히려 실양역천인들, 약간 차별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향소부곡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는. 향소부곡의 실제로 지배자들은 호족 향리입니다. 그래서 현종이 호족들을 억압하고 호족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건, 그 역할은 광종이 70% 했고 25%는 성종이 했고 5%는 현종이 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려 거란 전쟁 원작자는 그런 내용들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역시 고려 거란 전쟁 책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흥화진의 별들을 나는 이 양주 장군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지만 역시 픽션이 가미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흥화진의 별들을 좀 관심 깊게 보시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제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을 때 그 느끼는 박탈감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작은 수준이었다. 양규, 김숙흥, 지채문, 강조를 대중들에게 알려준 것만 해도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또 귀주대첩까지 강감찬 장군 잘 묘사해 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 고려 거란 전쟁 논란에 대해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